남도의 숨은 명찰로 꼽히는 화순 쌍봉사. 천불천탑과 와불의 전설을 간직한 온주사에 비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귀한 문화유산이 가득하다.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이 귀한 보물들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 옛 석공의 놀라운 솜씨와 깊은 불심을 엿볼 수 있는 철감선사의 승탑부터 우리나라 목탑의 원형인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묵직한 기품이 느껴지는 천년고찰 쌍봉사로 떠나보자. 깊은 산속에 있는 여느 절집들과 달리 산 아래 평지에 자리한 화순 쌍봉사. 우리나라 선종의 효시인 사자산문에 초석을 놓은 유서 깊은 사찰이다. 과연 이곳에 언제 처음 사찰이 들어섰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신라 문성왕 시절 중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철감선사가 이곳의 아름다운 산수에 이끌려 절을 짓고 자신의 호를 따 쌍봉사라 이름을 지었다는 속설과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창건 시기는 한 840년대 초반 이렇게 보여지죠. 대개 그 쌍봉사의 창건주로 이렇게 철감선사 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앞선 시기에 그 해철의 비에 그 문헌 기록이 남아 있어서 곡성 봉두산 기슭에 자리한 태안사. 1300여 년 전 해철선사가 세운 선종사찰로 구산 선문의 하나인 독리산문의 근본 도량이다. 태안사 입구 부도밭에는 해철 스님의 사리가 담긴 승탑과 그의 일대기와 사상을 기록해놓은 탑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쌍봉사의 창건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탑비에 전해지고 있다. 그 비에 보면은 해철 스님이 그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신라에 귀국을 했는데 그 태안사에 가시기 전에 841년에 여름에 쌍봉사에서 그 한거를 낳으셨대요. 그래서 철감선사 도윤이 이 쌍봉사를 창간하기 이전에 그 앞선 시기에 이렇게 그 적인선사 그 해철이 이 한거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어서 적어도 이렇게 그 도윤화상이 앞선 시기에 쌍봉사가 작은 절로서 이렇게 그 수선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쌍봉사의 건물 형태나 가람 배치는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움직이는 배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지형에 맞게 돛대 역할을 해줄 길쭉한 목탑을 세우고 경내에는 우물도 파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쌍봉사 대웅전. 삼국시대 목탑 양식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사실 그게 목탑이에요. 목탑.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초기의 탑들은 석탑이 아니라 목탑으로 지어졌어요. 한 4세기 후반부터 한 7세기 초반까지 한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최초로 지어진 불탑은 목탑이었어요. 목조탑이 불에 타거나 쉽게 습게 썩기 때문에 목조탑을 석탑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한 여름쯤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도분 중 한 분이 이제 대웅전에 촛불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넘어진 모양이에요. 4월 초파일에 일어난 이 황당한 사고로 인해 대웅전은 한순간에 불타버렸다. 그나마 1962년 대웅전을 해체 수리하면서 그려놓은 도면을 토대로 2년 만에 복원 공사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후대에 보수하며 바뀐 대웅전의 지붕 모양이 원래 3호 지붕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완벽한 복원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보물의 영예를 잃고 말았다. 쌍봉사의 대웅전은
정밀 실측 도면은 없고 대충 그려놓은 도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준해서 또 기존의 사진에 준해서 복원은 하긴 했죠. 그러나 그 내부에 공간된 짜임,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형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죠. 따라서 목조 건축이 갖고 있는 내부 공간에 정확한 실측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복원했기 때문에 겉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 공간은 특히 목조의 짜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원래의 모습을 충실하게 복원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화재로 옛 대웅전은 사라졌지만 당시 건물 안에 있었던 3개의 목조 불상은 불에 타지 않았다. 한눈에 봐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불상들을 마을의 한 농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씩 등에 업고 나와 무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금 사람의 보편적인 사람이면 그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념으로 오직 불상은 내가 건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지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대웅전 다 탔지만 그 불상은 안 타게 됐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웅전 아래 추석들은 쌍봉사 창건 당시에 쌓은 것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 오히려 견고함을 높였다. 또 쌍봉사 곳곳에는 사찰의 역사를 말해주는 석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통일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무수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돌로 쌓은 이 옹벽들은 여전히 굳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웅전 뒤편에 자리한 지장전, 이곳에도 아주 귀한 보물이 간직돼 있다. 지장보살을 비롯해 모두 21개의 불상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지장전. 대부분 진흙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쌍봉사 지장전의 불상은 모두 통나무를 그대로 깎아 만들었다. 특히 좌우에 앉아있는 시황상은 조선 후기 목조각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다행히 제3 송대대왕상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찰 관련 문헌하고 조금 비교해 보니까 1667년에 조각승 그 운해 스님에 의해서 24분을 조성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전자하고 무도귀양 그리고 각 시황상 그리고 그 권속들 그래서 현재는 21분만 모셔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운해 스님이 특히 17세기 중반에 전라도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그런 대표적인 조각승입니다. 목재는 인도에서, 도료는 중국에서 가져와 만들었다는 시황상. 자연스러운 인체의 모습과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의 흐름, 얼굴 표정과 손동작, 옷의 매무새까지 섬세한 표현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오랜 세월이 흘러 옷에 그려진 무늬는 많이 반했지만 아름다운 색감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퇴색된 부분을 보수하고 싶어도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현이 불가능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보물 제1726호로 승격 지정될 때까지 국보 아닌 국보라고 평가받았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정말 세 분을 잃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그 어떤 권속들까지도 잘 갖춰져 있고 조각들이나 이런 내용들도 아주 손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물로 지정할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의 규모는 작아도 눈길을 사로잡는 전각이 많은 쌍봉사. 쌍봉사의 또 하나의 명소는 바로 이곳 호성전이다. 절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호성전. T자형 맞배 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형태의 전각이다.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은 대부분 이렇게 한일자로 돼 있어요. 전면 부분이 넓고 측면 부분이 좁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호성전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뼈대의 짜임이나 지붕의 구조, 맞춤 같은 것이 좀 어렵죠. 그래서 T자형 건물은 흔치 않아요. 근데 우연하게도 쌍봉사에 있는 호성전이 T자형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예라 할 수 있죠. 원래 호성전은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의 위패를 봉안한 건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철감선사와 중국 선불교의 거장인 조주선사의 영정이 나란히 봉안돼 있다. 쌍봉사에서 조주선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두 스님의 깊은 인연 때문이다.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철감은 당시 차 문화가 매우 발달한 당나라 안희성에서 남전보원의 제자가 됐다. 그때 그와 동문수학한 이가 바로 차를 선의 경지로 끌어올린 조주선사다. 조주 스님이 그때 당시에 큰 깨침을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도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렇게 묻게 됐을 경우에는 항상 늘 차나 한잔 하시고 가게나 있다고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차나 한잔 하시고 가게나 늘 그러니까 철감 도윤 선사도 그때 당시에 이제 차를 좀 같이 많이 조주 스님하고 마셨던 것 같습니다. 차와 선이 서로 같다는 조주의 다선일미 사상은 철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철감선사의 다섯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쌍봉사. 과거 초이선사도 이곳에 머물며 선을 닦았는데 그가 거닐던 대숲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쌍봉사에 숨겨진 가장 귀한 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통일신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시대에 걸쳐 첫손에 꼽히는 철감선사의 승탑과 탑비다. 도요는 그 경문왕대인 868년에 입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경문왕이 크게 그 스승의 예로서 존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 철감선사라고 하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당시 선사라고 하는 칭호는 선정 승려에게는 최고 영예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지위였어요. 시호를 철감으로 받게 되지는데 그것은 그만큼 당시에 뭐 국왕으로부터 일반 서민 백성이 이르기까지 도인화상에 대한 높은 그 존경을 담고 있다고 여집니다. 우리나라 승탑의 백미로 꼽히는 철감선사탑. 통일신라 말기의 전형적인 승탑의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2.3m에 달하는 전체적인 모습도 훌륭하지만 세부 조각의 섬세함은 가히 독보적이다. 지붕의 기왓골 끝에는 동전만한 수막새를 만들어 그 속에 일일이 연꽃을 새겨 넣었다. 우리나라 석조 미술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작인 철감선사 승탑. 건축사적인 의미도 크다. 이 쌍봉사의 철감사 부도는 그 돌로 빚을 수 있는 가장 완성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비례나 균형의 미, 또 맛도 그렇고 돌을 깎아서 만드는 어떤 그 표상들이 그 물건이나 그 모습들이 어찌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을까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을 비롯해서 건축적으로도 그 안에 과거의 목조 건축을 우리가 짐작하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2단으로 마련된 밑돌에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사자의 모습이 각각 새겨져 있는데 저마다 다른 자세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탑신 부분에는 모서리마다 둥근 기둥 모양을 새기고 각면에 문과 사천왕상, 비천상 등을 아름답게 담아 놓았다. 단단한 돌에 조각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새겨 넣은 석공의 정성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그 선의 경지를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려는 듯 조각가들이 각 면의 모서리에
안쪽으로 오금을 내요. 안쪽으로 파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날렵한 어떤 선맛을 내서 아마 당대 최고 조각가가 이렇게 솜씨를 부리는 그런 신묘한 솜씨가 이렇게 잘 표현된 그런 역작으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승탑 옆에 있는 탑비는 현재 받침돌과 머릿돌만 남아있다. 용의 머리를 하고 여의주를 문 채 엎드려 있는 거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앞발을 살짝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다.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역사의 흐름 속에 흥망성쇠를 거듭한 쌍봉사. 세종 31년의 편찬에 1451년에 완성된 고려시대 역사서 고려사에는 최씨 무신정권의 3대 집정이었던 최항이 송광사의 2대 사주인 진각국사의 제자가 되어 당시 쌍봉사에 머무르며 세도를 부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좋지 않는 면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탐욕스러워 가지고 사찰 재산을 가지고 고리대를 하고 해서 난장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 무신정권기에 우리 쌍봉사는 명함이 한데 그냥 빛과 그림자가 사세가 확장한 건 좋은데 그것이 아주 독재자의 그 분탕질이 있었던 그런 사찰로 그런 하여튼 그때 사세가 크게 확장된 건 사실이죠. 철감선사의 승탑과 탑비를 제외한 다른 부도들은 사찰 외곽에 있는 부도밭에 배치돼 있는데 쇠락과 중건을 반복했던 쌍봉사의 역사가 이곳에 남아있다. 정주의 세손 시절 스승인 김종수가 1786년에 비문을 짓고 황운조가 글씨를 쓴 쌍봉사 사적비. 이 비문에 따르면 신라 말에 쇠퇴하기 시작한 쌍봉사를 고려시대 해소국사가 고쳐지었고 조선 세종 때는 전라도 관찰사 김방이 중창했다고 전해진다. 그 조선 그 세조 때에 쌍봉사가 크게 중창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당시 국왕인 그 세조는 불심이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쌍봉사의 중창 공사를 할 때에 이렇게 그 관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하는 왕명 교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숭료옥불 정책 속에서도 세조는 불교를 숭상했는데 쌍봉사는 당시 왕실 사찰인 원찰 중에 하나였다. 왕명에 의해 나라의 보살핌을 받게 된 쌍봉사. 임금이 직접 교지를 내려 자벽을 면하고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기도 했는데 전각과 누각, 암자, 승방을 모두 합쳐 400여 칸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정유질환 때 거의 모든 건물이 불에 타 1690년에 다시 지어야 했다. 일제시대 대흥사에 속했던 쌍봉사는 해방 이후 송광사의 말사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쌍봉사는 그 신라 하대에 철감선다 도윤 스님이 주석을 하면서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자산문의 그 텃밭을 그런 이룬 것으로 한국 선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도량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그 정유재란과 한국 전쟁 때 많은 정각이 불타 버렸습니다만은 사찰이 장기적인 폐사에 이르지 않고 그때 법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정말 중요한 사찰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법맥을 꿋꿋이 지켜온 화순 쌍봉사. 한국전쟁 때도 대웅전과 극락전만은 불에 타지 않았는데 한순간의 사소한 실수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잃고 말았다. 쌍봉사 대웅전이 복원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국 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것처럼 한 번 훼손된 문화재의 가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쌍봉사 대웅전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교훈이다. 그 1000년에 걸친 생각의 고장, 사상의 터밭, 내지는 의리의 또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숙한 그 골짜기에 박혀 있는 것 같은 그 쌍봉사 속에서
새로운 의리를 생각하고 새로운 공부를 생각하고 새로운 실천을 생각하는 그런 디딤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승탑과 불상, 독특한 전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찬란한 유산을 가득 품고 있는 천년고찰 쌍봉사. 옛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소중한 보물 창고다.